새벽 4시, 30년을 가마솥 앞에서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건물 세 채를 올렸고 그 돈으로 남편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쓰러지던 날 밤, 바닥을 기며 남편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골든타임이 조용히 흘러가는 동안요. 그렇게 복남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복남이 그 병실 안에서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밤 깜깜한 병실 안에서 왼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톡톡. 사연이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식구들에게 제 모든 것을 퍼주기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복남. 아직 세상이 어둠에 잠겨있는 이른 새벽부터 복남은 시장통, 국밥집 주방에서 제 몸짓만 한 사골 박스를 번쩍 들어 가마솥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복남은 18살 때부터 그 억척스러운 손으로 둘째, 여동생 순남과 막내 남동생 영수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굳은 살 박인 손이 벌어다 준 돈으로 순남은 학교를 마쳤고 영수는 번듯하게 장가를 갔으며 남편 재욱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하고 고단한 낮이었습니다.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는 식당 주방 안은 매캐하고 뜨거운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흰 위생 모자 아래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복남은 그걸 닦을 새도 없이 커다란 국자로 쉼없이 육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문으로 막내 영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짝다리를 짚은 모양새였습니다. 누나, 나 사업 자금 5천만 딱 융통해줘. 이번엔 진짜 대박이라니까? 국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리는 복남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며칠 전 빌려간 돈은 어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영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듯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고 손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복남은 일그러진 입술을 꽉 깨물며 기름때가 전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꼬깃꼬깃한 수표가 든 두툼한 봉투가 영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영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미련 없이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카운터 안쪽 푹신한 의자에는 복남의 남편 재욱이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들의 계산은 뒷전인 채 재욱은 누군가와 전화기를 붙잡고 나른하고 다정하게 웃고만 있었죠. 동생 순남이 직접 담근 김치를 싸들고 가게에 들어서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순남은 굳어버린 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복남이 과연 남편의 저 수상한 전화를 몰랐을까요? 아마 알면서도 그저 식구들의 평화를 위해 두 눈을 질끈 감고 가마솥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위태로운 인내는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각 안방 침대에 누우려던 복남이 돌연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에 복남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몸 오른쪽이 통나무처럼 굳어버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남은 사력을 다해 바닥을 기어 옆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재욱의 발목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발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재욱이 짜증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헐떡이는 아내를 발견한 재욱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당장 119를 누르고 소리를 질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킨 재욱은 핸드폰을 집어 들려다 이내 손을 멈추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재욱은 바닥에서 생사를 오가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내를 마치 낯선 벌레를 보듯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1분, 5분, 10분. 골든타임의 초침이 무정하게 흘러가는 동안 재욱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그저 침대에 걸터 앉아 아내의 숨이 잦아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남의 의식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매서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하던 다음 날 아침, 밤새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순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뇌의 왼쪽 부분 광범위 뇌경색, 우반신 마비, 그리고 중증 실어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뚝배기를 나르던 복남이 이제는 제 힘으로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언니 어떡해요?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순남은 복도 벽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순남의 통곡 소리 뒤로 재욱과 영수가 나란히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순남의 어깨 너머로 남편 재욱과 막내 동생 영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 두 남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순남은 미처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름 끼치는 고개, 끄덕임은 이제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차지가 되었다는 악마들의 무언의 축배였습니다. 며칠 뒤 복남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6인실 구석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천장을 향한 두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순남은 매일 자신의 반찬 가게를 팽개치고 달려와 언니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병문안을 핑계로 찾아온 남편 재욱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값비싼 실크, 넥타이로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냄새나서 숨이 막혀서 병실에 있을 수가 있나? 재욱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와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병실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평생 아내의 고열을 빨아먹고 산 인간이 내뱉은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막내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슬퍼하는 척 복남의 손을 만지작거리더니 순남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복남의 사물함을 뒤졌습니다. 누워있는 누나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빼내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그 광경을 목격한 순남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행여나 언니가 놀랄까봐 순남은 이불끝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복남의 속옷을 세탁하러 가던 순남의 발걸음이 비상구 계단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무거운 철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매형, 누나 명의로 된 그 은평구 상가 건물은 어떡하실 겁니까? 영수의 간사한 물음에 계단 밖에서 숨을 죽이던 순남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걱정 마라 처남. 저 사람 이제 끝난 거야. 내일 당장 법원에 서류 넣어서 법적으로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묶어버릴 거니까. 도장만 찾으면 그 식당이고 건물이고 다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재욱의 낮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비상구의 서늘한 공기를 타고 순남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언니를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박제해버린 뒤
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끔찍한 모의. 순남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려는 비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죠. 식구라는 탈을 쓴 괴물들. 순남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 형광등이 꺼지고 환자들의 무거운 숨소리만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조 침대에 쪼그려 누운 순남은 낮에 들은 끔찍한 대화가 맴돌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이불깃이 스치는 듯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순남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을 때 창문 너머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복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항상 허공만 응시하던 복남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순남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헉하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마저 들릴까 두려웠죠. 죽은 듯 굳어있던 복남의 두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왔던 눈물인지 그 한 방울에 복남이 겪은 모든 배신감과 고통이 핏물처럼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남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비가 오지 않은 복남의 왼쪽 검지 손가락이 이불 위를 미세하게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톡, 톡톡. 일정한 간격을 둔 두드림.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순남의 온몸을 벼락처럼 관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좁고 무서운 벽장 속에서 복남이 어린 순남의 손등을 두드리던 바로 그 방식.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매만의 비밀 암호. 한 번은 응, 두 번은 나 여기 있어. 복남은 거기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그 침묵의 감옥 속에서 짐승 같은 가족들의 끔찍한 모의를 전부 듣고 분노하면서도 살기 위해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순남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복남의 가늘고 차가운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순남의 손바닥 안에서 복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힘을 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남은 그 밤 이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하며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언니를 이 끔찍한 지옥에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 악마 같은 놈들의 소나기에서 언니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병실의 밤은 길었습니다. 소등이 된 뒤에도 순남은 눈을 감지 못했어요. 복남의 손가락이 남긴 그 두 번의 두드림이 손바닥 안에서 계속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고 다른 환자들은 저마다의 꿈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남의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남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복남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죠. 아까 그 눈빛을 본 순남은 알고 있었어요. 언니는 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남이 복남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숨소리만큼 낮은 목소리였어요. 언니, 내 말 들려? 들리면 한 번, 안 들리면 두 번 두드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순남은 숨을 참으며 기다렸어요. 심장 소리가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때였습니다. 복남의 왼손 검지가 이불 위를 한 번, 딱 한 번 두드렸습니다. 톡! 순남의 눈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입술을 깨물어 간신히 참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남의 손등을 거칠게 긁는 느낌이 났습니다. 울지 말라는 신호였죠. 지금 울면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순남은 뜨거운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부가 언니 이렇게 만든 거야?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톡! 순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언니의 손가락으로 직접 확인을 받으니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남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다시 초점 없는 얼굴로 돌아갔어요. 순남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이불을 덮어주는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순남은 다시 복남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죠. 복남의 손가락이 순남의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었어요. 두 자매는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순남이 병원을 나선 사이 복남의 국밥집 본점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들이 오전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 홀 한가운데 테이블에 재욱이 고급 양복을 빼입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당 임대 계약서와 가맹점 현황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복남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사고를 고아가며 키워온 가맹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 서류를 훑어보며 만년필 뚜껑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제 것이었던 물건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이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식자재 대금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고 업체에서 독촉이 온다고 했어요. 재욱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식당 곧 넘길 거니까 나한테 묻지 마요.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욱은 이미 중개업자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욱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 이모가 듣든 말든 개의치 않고 낮고 느긋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제일 싼 데로 알아봐. 법적으로 판단 능력 없다는 판정 나오면 바로 옮길 거니까 미리 자리 봐둬. 통화를 마친 재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시각 복남이 30년을 새벽마다 쪼그려 앉아 무릎이 닳도록 일했던 주방에서는 이모들이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순남이 병원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복남의 기저귀를 갈고 있던 순남의 귀에 복도에서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재욱이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욱이 병실 안을 훑어보더니 순남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처제, 수고는 했는데 이제 그만 와요. 병실 안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재욱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병인 따로 쓸 거니까 처제는 반찬 가게나 신경 써요. 여기는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니까. 순남의 손이 기저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주변 환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순남이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려는 순간 재욱은 이미 병원 직원을 향해 돌아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 면회받지 마세요. 제가 보호자 권한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순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복남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복남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아래 왼손이 시트를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긁고 있었어요. 참아. 아직 참아. 순남은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눈물이 차올랐지만 쏟지 않았어요. 언니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면회가 막힌 순남은 병동 끝 창고 옆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복남의 상태가 오늘 어떤지, 약은 제대로 투여되는지, 기저귀는 갈아졌는지 아무것도 알 방법이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복도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만 치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퇴근 준비를 마치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순남을 보더니 발걸음을 늦추었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순남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딱 5분만요. 5분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호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고 보호자가 면회 제한을 걸어놨다고 했어요. 그러나 순남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 살아있어요. 말은 못해도 다 듣고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언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발이요. 간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남의 병실 쪽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에도 보호자라는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작 곁을 지키는 사람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조아리는 순남을 내려다보는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간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돌아오세요. 딱 10분이에요. 밤 11시였습니다. 병동이 완전히 조용해진 뒤 담당 간호사가 비상구 문을 살며시 열어 순남을 들였습니다. 순남은 불빛 하나 없는 복도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복남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복남의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복남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두 자매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남이 복남의 손바닥을 펼치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 있어. 내 손바닥에. 복남의 오른손 검지가 순남의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고 힘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분명했어요.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남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다시 움직였어요. 금고. 순남의 숨이 멎었습니다. 복남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손가락으로 숫자 4개를 하나씩 꼽아주었습니다. 비밀번호였어요. 순남은 눈을 꼭 감고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잊으면 안 됐습니다. 복남의 손이 순남의 손목을 한번 가볍게 쥐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뜻인지 조심하라는 뜻인지 두 가지 다일 것 같았어요. 순남이 복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찾아올게. 복남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재욱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멀찍이서 확인한 순남은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은평구 언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핸드백 깊숙이 손을 넣어 예비 열쇠를 꺼내 쥐었어요. 언젠가 언니가 쥐어준 열쇠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아뒀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직 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남은 그 자리에 잠깐 멈추어 섰어요. 복남이 늘 쓰던 세제 냄새와 국물 냄새가 뒤섞인 이 집만의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삼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침대 뒤쪽 벽면 패널에 손을 대고 힘을 주어 밀었습니다.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더니 다시 한번 온몸으로 밀자 묵직한 저항이 무너지며 패널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손바닥에 꼽아준 숫자 4개를 천천히 눌렀어요. 덜컥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남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당 원본 계약서, 권리증,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를 집어들어 안을 꺼내보는 순간 순남의 다리에서 힘이 빠질 뻔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재욱이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사이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재욱을 빼닮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7년 전 복남이 프랜차이즈 2번째 가맹점을 낸 해였습니다. 언니가 한 가게 더 늘리겠다며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식재료 가격표를 들여다보던 그 해에 저 남자는 다른 집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사진을 찍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무려 7년을 언니 몰래요. 봉투 안에는 사진 뒤로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이중장부였어요. 식당 수익이 흘러들어간 낯선 계좌 번호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남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도 조용히 불어났던 거였죠. 순남은 손이 떨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황급히 집어들었어요. 이 모든 걸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면서도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한 채 혼자 금고에 숨겨두었던 거였죠. 순남이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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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적막하던 집안에 도어락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 병원에 있어야 할 재욱이었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기겁한 순남은 황급히 서류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안방. 옷장 안으로 짐승처럼 몸을 던졌어요. 다급하게 옷장 문을 당겨 닫고 숨을 죽이는 순간 복도에서부터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서늘한 발소리는 거실을 지나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히더니 이내 순남이 웅크리고 있는 옷장을 향해 멈춤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가슴에 안은 서류가 바스락거리지 않도록 미친 듯이 힘을 주어 끌어안았어요. 복남이 명절마다 아껴 입던 남색 코트 자락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오히려 눈물을 차오르게 했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옷장 문틈을 뚫고 새어나갈 것만 같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윽고 코앞에서 구두 소리가 멎었습니다. 옷장 문고리에 손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문고리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순남은 숨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가슴에 끌어안은 서류 봉투가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릴까봐 두 팔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었죠. 좁은 옷장 안은 복남이 명절마다 아껴 입던 짙은 남색 코트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익숙하고 서글픈 채취가 순남의 뺨에 닿자 왈칵 차오르는 눈물을 순남은 억지로 목구멍 너머로 꿀꺽 삼켜내야 했습니다. 문 밖의 구두 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재욱의 커다란 손이 문고리를 틀어쥐고 있는 서늘한 기척이 옷장 문틈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흘러갔어요. 순남의 심장이 제 갈비뼈를 부술 듯이 요동치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울 것만 같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징징징. 재욱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재욱이 짜증스럽게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를 잡고 있던 텐션이 툭 하고 떨어지는 기척이 났어요. 나야. 지금 집이야. 잠깐만. 재욱의 구두 소리가 거실 쪽으로 점차 멀어지더니 이내 전화기 너머로 흘러가는 그의 음성이 징그러울 만치 낮고 다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연녀였습니다. 그 식당 자리 말이야. 우리 아들 이름으로 넘기면 되니까 걱정 마. 그 옆편네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묶어버릴 서류가 거의 다 됐거든. 낄낄거리는 재욱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넘어 옷장 안까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순남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랫입술을 지식이듯 깨물었어요. 불덩이 같은 서류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저 악마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순남은 온몸을 덜덜 떨며 짐승처럼 그 뜨거운 분노를 집어삼켜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확인되고 나서야 순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옷장 안에 그대로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떨었어요. 언니의 코트 자락이 순남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꼭 언니가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순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흐트러진 숨을 고르고 가방을 여민 뒤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순남의 반찬가게 셔터가 내려진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먼저 내보낸 뒤 혼자 남은 순남은 형광등 하나만 켠 채 좁은 작업대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이중장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사진. 장부를 들여다보는 순남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익금이 빠져나간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식당이 잘 될수록 빠져나가는 금액도 함께 커져 있었습니다. 복남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는 날이 늘어날수록 낯선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도 조용히 불어났던 거였죠.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재욱이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옆에서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매가 재욱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순남은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7년 전 복남이 프랜차이즈 2번째 가맹점을 낸 해였습니다. 언니가 한 가게 더 늘리겠다며 새벽에도 잠을 못 자던 그 해에 저 남자는 다른 집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니 사진 위에 번졌습니다. 순남은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빠진 자리에 다른 것이 단단하게 들어차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남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남의 병실 앞에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벌린 채 버티고 선 사복 차림의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설 경호원이 분명했어요.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요청으로 면회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적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순남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재욱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남은 종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직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족인데요. 언니가 저기 누워 있는데 제가 왜 못 들어가요? 직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류가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순남은 말없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여전히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언니 얼굴만 보고 올게요. 경호원 중 한 명이 팔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막았습니다. 순남이 옆으로 돌아가려 하자 다른 한 명이 움직였고 그 순간 경호원의 손이 순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순남이 비틀거리다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손바닥에 스친 자국이 났습니다. 순남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저쪽에 재욱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팔짱을 낀 채 순남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저 꼴 좀 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재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닫았죠. 순남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로 피가 번지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멀리서 한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담당 간호사가 이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안이었습니다. 재욱이 들어오자 담당 의사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재욱이 서류를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난색을 표했어요. 아직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이송은 환자에게 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재욱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어요. 내가 보호자인데 내 결정이 우선 아닙니까? 의사가 한 번 더 우려를 표했지만 재욱은 이미 펜을 들어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나가자 병실 안에 재욱과 복남만 남았어요. 재욱이 복남의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마치 이미 자기 것이 된 공간을 거니는 사람처럼 걸어왔어요. 침대 난간에 한 손을 얹고 복남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허리를 굽혀 귀 가까이 입을 댔습니다. 당신 식당 내일 모레 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 병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 수고했어. 이제 그만 가라. 재욱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남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눈꺼풀 하나 떨리지 않았고 입술 한 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불 아래 복남의 왼손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아니었어요. 손바닥 전체가 시트를 찢어버릴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복남의 눈꺼풀 아래로 핏줄이 서는 게 보일 것 같았어요. 굳게 다물린 입술 안에서 어금니가 갈리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복남은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 뒤편 골목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하나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스산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순남은 차가운 외벽에 등을 기댄 채 퇴근하는 담당 간호사의 발소리가 골목 입구에 닿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어둠 속에서 불쑥 걸어 나온 순남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남의 가족사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어요. 차가운 골목의 침묵을 깬 것은 순남의 떨리는 두 손에 들린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떨떠름하게 봉투를 받아든 간호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재욱이 젊은 여자 그리고 낯선 아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가족사진.
그 뒤로 줄줄이 딸려 나온 더러운 돈의 흐름이 적힌 이중 장부 복사본. 간호사의 시선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가는 동안 골목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우리 언니, 내일 모레 끌려가요. 순남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갈라졌어요. 공기 좋은 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 사람이 우리 언니를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몰라 숨이 막혀요. 선생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순남이 털썩 차가운 골목 바닥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뾰족한 아스팔트가 무릎을 파고드는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사진을 쥔 간호사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의 끔찍한 배신에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키워내야 했던 자신의 상처 깊은 과거가 그 사진 위로 고스란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무릎을 꿇어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슬픈 얼굴이 간호사의 표정에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간호사는 두 눈을 꽉 감고 길게 숨을 토해내더니 서류를 다시 봉투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끈 쥔 주먹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단단한 연대가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송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동이 완전히 잠든 시간, 담당 간호사가 당직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복남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침대 옆에 서서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무선 이어폰을 꺼내 복남의 귀에 아주 조심스럽게 꽂아주었습니다. 복남의 귓바퀴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통화 연결음이 낮게 울리더니 화면에 순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카메라 앞에 하나씩 펼쳐들었어요. 사진, 이중장부 계좌 내역이 화면 앞에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언니, 내가 다 찾았어. 복남의 귀에 순남의 목소리가 흘러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복남의 얼굴 쪽으로 기울였어요. 복남의 두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 뜨거운 눈물이 굵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언니 손발이 될게. 내일 그놈이 언니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내가 막을 거야. 하루만 버텨. 딱 하루만. 병실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복남의 왼손 검지가 이불 위를 두드렸습니다. 톡, 톡. 두 번이었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담당 간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끄고 이어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복남의 손등을 가볍게 두 번 두드렸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라는 간호사 나름의 신호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복남의 왼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트를 긁지도 움켜쥐지도 않았어요.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손이었습니다. 이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병동에 아직 아침 햇살이 채 들지 않은 이른 시각, 복남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재욱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 뒤로 사복 차림의 사설, 구급대원 2명이 이동식 침대를 끌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재욱은 병실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담당 간호사를 향해 턱짓을 했어요. 빨리 준비해요. 오늘 옮기기로 했잖아요. 담당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이송 관련 서류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담당 의사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다짐이 그 안에 단단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재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는 어제 다 냈잖아요. 내가 보호자인데 뭘 더 확인해요. 재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간호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간호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를 복남의 침대 옆에 바짝 붙였습니다. 복남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복남의 몸을 이동식 침대로 옮기는 동안에도 복남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불 아래 왼손만큼은 시트를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복남의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굳게 감긴 복남의 눈꼬리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재욱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복도 쪽으로 걸어나가며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1층 로비에는 오전 특유의 분주함이 가득했습니다.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 팔짱을 끼고 서성이는 보호자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 그 사이를 재욱이 앞장서고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를 밀며 정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재욱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순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도 주눅든 어깨도 없었습니다. 반창각의 앞치마 대신 단정한 외출복 차림으로 가방을 꼭 쥔 채 재욱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재욱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코웃음을 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순남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욱의 얼굴 코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재욱과 젊은 여자 그리고 중학생 아이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재욱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굳어지더니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순남이 낮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언니 데리고 나가면 이 사진 형부 핸드폰 번호부에 저장된 사람 전부한테 전송할 거예요. 교육청 민원 게시판에도 올리고요. 로비 안 사람들이 두 사람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은 소리를 지르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병원 로비였으니까요. 재욱의 두 눈이 사진과 순남의 얼굴을 번갈아 오가며 이글이글 타올랐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습니다. 순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주눅들어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두 발을 단단히 땅에 딛고 서 있었어요. 재욱이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을 향해 눈짓을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순남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순남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긴급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해 놨어요. 오늘 이송,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재욱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아도 재욱은 알아들었어요. 순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도 법적인 절차까지 밟으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재욱은 구급대원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은 철수해.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를 멈추었어요. 재욱은 순남을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눈빛 안에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병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던 순남의 두 다리가 그제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욱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호 두 번을 무시하고 달려온 탓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차 문을 세게 닫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거푸 눌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부서질 듯 열고 들어가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침대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벽면 패널을 손으로 거칠게 밀자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덜컥 문이 열렸습니다. 재욱의 눈이 금고 안을 향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당 계약서도 권리증도 이중장부도 사진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금고 안에 손을 집어넣어 더듬었어요.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금속 바닥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욱이 몸을 굽혀 집어들었어요. 순남의 필체였습니다. 우리 언니가 평생 피땀으로 번 돈이에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재욱의 손에 들린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금고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쾅 하는 소리가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재욱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순남이 그 기집애가 금고 다 털어갔어. 증거 전부 가져간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영수가 당황한 소리를 냈어요. 재욱이 안방을 서성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원에도 손을 썼다는 것 같아. 우리가 선수 쳐야 해. 전현이 돈 노리고 환자한테 접근했다고 소문부터 내. 어떻게든 전현 신뢰부터 떨어뜨려야 한다고. 창밖으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재욱의 눈빛 안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짐승이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내뿜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불꽃이었죠. 늦은 오후가 되어 순남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복남은 아침과 같은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송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순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막은 건 오늘 하루뿐이었으니까요. 순남은 세면대에서 수건을 적셔 꼭 짠 뒤 복남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복남의 얼굴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이마에서 볼로, 볼에서 턱으로 언니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형부 막았어. 순남이 복남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복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근데 형부가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닌 거 알아. 더 독하게 덤빌 거야. 나도 알아. 수건을 다시 적시며 순남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니, 나 이제 안 무서워. 처음엔 무서웠어. 솔직히 지금도 다리가 떨려. 근데 무서운 것보다 더 큰 게 생겼어. 순남이 수건을 내려놓고 복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언니 혼자 이 안에서 버티는 거 생각하면 내가 무서울 겨를이 없더라고. 복남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아래로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죠. 복남다운 방식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다른 환자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깔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긴장한 탓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던 순남은 복남의 침대에 팔을 올리고 엎드린 채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복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항상 손가락만 톡톡 두드리던 복남의 오른손이 아주 천천히 허공을 가로질러 움직이더니 잠든 순남의 손등 위로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 전체였어요.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힘으로 꽉 쥐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굳어버린 몸속에서 사력을 다해 뻗어나온 묵직하고 절박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에 순남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복남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복남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있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순남을 향해 또렷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순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굳이 닦아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남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준 채 순남은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복남의 두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베갯니들 흥건하게 적셨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위로도 원망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억지스러운 말 따위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대한 굳은 결의가 맞잡은 손을 타고 핏줄 속으로 온전히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스며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굳게 맞잡은 두 자매의 손등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끔찍한 소음이 차단된 그 고요한 병실 안에서 언니와 동생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다가올 내일의 폭풍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재욱의 아파트 거실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깥의 햇살이 얇은 틈으로만 비집고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거실에 재욱과 영수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재욱이 팔짱을 낀 채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었어요. 처남, 이번엔 나랑 끝까지 가야 해. 영수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재욱은 그 불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처남 빚이 얼마야? 내가 다 갚아줄게. 근데 지금 내 편 확실히 서야 해. 우리가 먼저 순남이 전현을 돈 노리고 환자한테 접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한다고. 법원에 서류 넣기 전에. 영수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습니다. 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욱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자기 편이 아직 남아있다는 안도감과 이제 막다른 곳까지 몰렸다는 초조함이 뒤섞인 복잡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순남이 원무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이송을 막았으니 오늘은 병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무과 직원이 내민 종이에는 어젯밤 새로 접수된 면회 제안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욱이 밤사이 손을 쓴 거였어요. 이름 모를 법무법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남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재욱은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독하게 반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어제 로비에서 이미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순남이 종이를 직원에게 돌려주고 병동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남의 병실 앞에는 어제와 같은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순남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마당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담당 간호사가 걸어오다 순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호사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는 순간 간호사의 손이 순남의 손등을 스쳤어요. 손에 무언가 쥐어졌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었어요. 순남은 창가에 선 채 자연스럽게 손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3자가 적혀 있었어요. 노, 기.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힘겹게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복남이 쓴 글씨였어요. 순남은 종이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또 한 번 바람에 흔들렸어요. 언니는 병실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병원 1층 화장실 맨 안쪽 칸에 순남과 담당 간호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순남이 핸드백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어 녹음 앱을 켰어요.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89% 충분했어요.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설정을 바꾼 뒤 스마트폰을 간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손안에서 무게를 가늠하듯 쥐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간호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골목에서 무릎을 꿇던 순남의 모습이, 그리고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복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가 스마트폰을 유니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고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복남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간호사를 막지는 않았어요. 의료진까지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간호사는 자연스럽게 복남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침대 옆에 섰습니다. 복남의 환자복 깃을 고쳐주는 척하며 순남의 스마트폰을 꺼내 베개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복남의 눈이 간호사를 향해 느리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구두 소리 2개가 가까워졌습니다. 재욱과 영수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영수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재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기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복남에게 향했다가 이내 서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복남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재욱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처남 법원 서류 내일 접수하면 일주일 안에 결과 나와. 그러면 이 식당이고 건물이고 내가 다 주무를 수 있어. 영수가 팔짱을 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순남이 누나가 어디서 변호사를 구했다고 하던데 그게 좀 걸리는데요. 재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뭘 어떻게 해? 증거가 있어야 뭘 하지. 금고에 있던 거 다 가져갔다고 해봤자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야. 전현말 믿어줄 판사가 어딨어. 재욱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보더니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처남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욱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하지만 조용한 병실 안에서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이 사람 쓰러졌을 때 내가 119바로 안 불렀어. 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30분 그냥 뒀거든.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 그거 딱 넘기고 나서 불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병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흠칫하며 복남 쪽을 바라보았어요. 복남은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영수가 다시 재욱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불편함이 섞여 있었지만 재욱과 눈이 마주치자 이내 지워버렸어요.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개 아래에서 스마트폰이 그 모든 말을 빠짐없이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재욱의 목소리도, 영수의 맞장구도, 병실을 채우는 기계음도 전부 다요. 복남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아래 오른손이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있는 힘을 다해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재욱과 영수가 병실을 나간 뒤 한참이 지나서야 담당 간호사가 다시 복남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베개 아래로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복남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복남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간호사가 말없이 복남의 손등을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복남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남의 반찬가게 셔터가 내려진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간 텅 빈 가게 안에 순남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만 켠 채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순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순남이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기계음과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이 사람 쓰러졌을 때 내가 119바로 안 불렀어. 한 30분 그냥 뒀거든.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 그거 딱 넘기고 나서 불렀지. 순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떨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 목소리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차가운 작업대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순남이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중장부, 혼외자 사진, 그리고 이제 재욱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순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게 안쪽 거울 앞에 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며칠 사이 부쩍 헝클어진 것 같았고 입술은 피가 날 만큼 깨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순남이었다면 이쯤에서 무릎이 꺾였을 겁니다. 형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순남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가족회의를 명목으로 재욱과 영수가 복남의 재산 처분을 밀어붙이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밟기 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려는 수작이었어요. 순남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 이중 장부와 사진을,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스마트폰을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고 형광등을 껐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밤바람이 밀려들었어요. 순남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언니가 생각났어요.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면서 그 병실 안에서 몇 년을 혼자 버텨온 언니가요. 그에 비하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병실에 도착한 건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마자였어요. 어젯밤 법원에 긴급 서류를 접수한 덕분에 오늘만큼은 경호원들도 순남을 막지 못했습니다. 순남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방에서 옷 한 벌을 꺼냈어요. 복남이 제일 아끼던 짙은 와인빛 정장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꺼내 입던 옷이었어요. 옷걸이에서 꺼내올 때 아직도 언니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남은 복남의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복남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예쁘게 입고 가야지. 순남이 낮게 말했어요. 복남의 눈이 순남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순남이 헝클어진 복남의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주었어요. 볼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새벽부터 일어나 국밥집을 일군 여장부 김복남이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휠체어를 침대 옆에 세웠습니다. 복남을 휠체어로 옮기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말 대신 각자의 눈빛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가자, 언니. 휠체어가 천천히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남의 국밥집 본점이었습니다. 재욱이 VIP룸 예약을 잡은 건 사흘 전이었어요. 가족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들이 그 속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각 계약서, 건물 권리 이전 서류, 그리고 영수 앞으로 일정 금액이 송금될 것을 명시한 문서까지. 재욱 맞은편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식당을 인수할 매수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옆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재욱이 만년필 뚜껑을 열며 느긋하게 웃었어요. 30년 된 식당이 오늘 손바뀜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남이 18살부터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 키워온 가게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재욱이 계약서에 만년필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VIP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재욱의 손이 멈추었어요. 매수자와 중개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의 다리가 내려왔어요. 순남이었습니다. 단정한 외출복 차림으로 한 손에 가방을 쥐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담당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위에 와인빛 정장을 차려입은 복남이 앉아 있었어요. 순간 VIP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욱의 얼굴에서 느긋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복남과 순남 사이를 오갔어요. 이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환자를 여기까지 끌고 와? 순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을 향해 곧장 걸어가더니 그의 얼굴 코앞에서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이중장부 그리고 재욱이 젊은 여자와 아이를 나란히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매수자와 중개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재욱이 사진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순남이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매수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식당 진짜 주인은 저분이에요. 순남이 복남을 가리켰습니다. 복남은 휠체어에 앉아 눈을 뜨고 있었어요. 허공을 향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제욱을, 그리고 이 자리 전체를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10년 넘게 이 식당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순남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매수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중개인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중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매수자도 뒤따라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황급히 VIP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재욱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 재욱이 순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복남의 오른손이 번쩍 올라오더니 재욱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힘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손이었지만 재욱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복남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욱의 온몸을 벼락처럼 관통한 모양이었습니다. 복남이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에서 천장만 보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30년을 새벽부터 가마솥 앞에 서며 이 식당을 일군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재욱은 손을 내리지도 뿌리치지도 못했어요. 복남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갈라지고 끊어지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VIP룸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 집에서 꺼져. VIP룸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뒷걸음질 치다 의자를 넘어뜨렸어요. 재욱은 복남의 손에서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복남은 놓지 않았습니다. 눈도 거두지 않았어요. 30년을 저 남자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여자가 이제 처음으로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고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VIP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순남이 어젯밤 녹음 파일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해 둔 터였습니다. 제복 차림의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서더니 재욱을 향해 다가왔어요. 재욱이 그제야 복남의 손에서 손목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경찰이 재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VIP룸 안을 울렸습니다. 재욱이 끌려나가면서 복남을 돌아보았습니다. 복남은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돌리지 않았어요. 평생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복남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VIP룸 문이 닫혔습니다. 순남이 복남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복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순남도 울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된 국밥집 VIP룸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는 동안 언니와 동생은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남의 반찬 가게는 조금 넓어져 있었습니다. 옆 가게 자리가 비어 벽을 터서 합친 거였어요. 진열대가 늘었고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남이 조금 보태주었거든요. 봄 햇살이 가게 유리창으로 따뜻하게 들어오는 오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남이 진열대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복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남이 갓 지은 밥과 반찬을 차렸어요. 복남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손이 조금 떨렸지만 스스로 들 수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복남의 눈가가 잠깐 촉촉해졌다가
이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가게 앞에 순남이 얼마 전 들여다 놓은 작은 화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복남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순남을 돌아보았어요. 가게 잘 되네.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갈라지고 낮았어요. 하지만 순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남이 웃었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넓혔잖아. 복남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순남의 앞치마 끈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보고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리본을 고쳐 매주었습니다. 예전에 복남이 식당에서 직원들 앞치마를 고쳐주던 손길이었어요. 순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언니의 손이 자신의 앞치마 끈을 묶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밤 냄새와 봄바람이 뒤섞인 작은 가게 안에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